지금 이 시간 강원도 고성 어딘가에서는 보랏빛 라벤더밭 사이로 수천 명의 관광객이 걷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도, 부산 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딱 2주에서 3주.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농원들은 1년치 매출의 상당 부분을 벌어들입니다. 꽃 한 번 피우는데 1년을 기다리고 그 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고작 보름 남짓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름이 한 농촌 마을의 1년을 바꿉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라벤더라는 식물 하나가 어떻게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델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라벤더라는 식물을 좀 알아야 합니다. 라벤더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허브 식물이에요. 흔히 허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향기가 좋고 양리 효과가 있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식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에센셜 오일로 쓰이고 비누나 화장품 원료가 되고 차로 마실 수도 있고 꿀도 얻을 수 있고 말려서 방향제로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물이 한국 기후에서 자라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라벤더의 고향인 지중해는 여름에 덥지만 건조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한국은 정반대예요. 여름에 고온다습한 장마가 오고 겨울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죠. 농촌진흥청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라벤더 재배의 가장 큰 난관은 7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 과습으로 인한 뿌리 부패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라벤더가 집단으로 죽어버려요. 겨울 한파에 얼어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라벤더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은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 고랭지이거나 해풍이 통하는 동해안이나 남해안 일부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데서나 심으면 안 되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식물을 왜 굳이 한국에서 키우느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프랑스 프로방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방스는 전 세계 라벤더 관광의 원조입니다. 16세기부터 라벤더를 증류해서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 1500km에 달하는 라벤더 길이라는 관광 루트가 있어요.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유명한 세낭크 수도원의 라벤더 밭, 발랑솔 고원의 끝없는 보랏빛 들판, 이런 풍경들이 프로방스라는 지역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프로방스 농가들은 라벤더만 파는 게 아닙니다. 반 옆에 있는 상점에서 라벤더 오일, 비누, 화장품을 팔고 거기에 더해서 아몬드, 올리브 오일, 지역 수공예품까지 함께 판매합니다. 라벤더 수확 시기에는 마을마다 축제가 열리는데 전통춤, 콘서트, 지역 박람회가 어우러져요. 라벤더라는 하나의 작물이 향수산업, 관광산업, 식품산업, 문화산업까지 전부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6차 산업의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품질 관리도 철저합니다. 해발 11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고품질 라벤더에는 AOP, 그러니까 원산지 보호 인증을 부여해요. 아무 라벤더나 프로방스 라벤더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프로방스보다 우리한테 더 가까운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홋카이도의 후라노입니다. 후라노의 라벤더 역사는 사실 좀 극적이에요. 1950년대에 비누와 향수 원료를 얻으려고 라벤더를 심기 시작했는데 합성 향료가 등장하면서 라벤더 농업이 완전히 쇠퇴합니다. 농가들이 하나둘 라벤더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6년 일본 철도회사 JR 달력에 팜 도미타라는 농원의 라벤더밭 사진이 실립니다. 달력 사진 한 장이요.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됐고 사진 작가들과 관광객이 후라노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폐업 직전이었던 라벤더 농업이 관광이라는 전혀 다른 산업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지금 팜 도미타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홋카이도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이에요. 무료로 들어오게 하고 라벤더 아이스크림, 라벤더 마카롱, 라벤더 치즈케이크 같은 가공품과 기념품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입장료로 벌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에 체류 시간 동안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라벤더 농원들은 대부분 입장료를 받습니다.
강원 고성의 한일라벤더팜 같은 경우 성인 6,000원, 초등학생 3,000원이에요. 후라노처럼 무료 입장을 하기엔 아직 방문객 규모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요. 후라노가 연간 100만 명이라면 한국의 개별 라벤더 농원은 수만에서 수십만 명 수준입니다. 규모의 차이가 수익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라벤더 농원들도 나름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라벤더팜은 올해로 18회째 라벤더 축제를 열고 있고 라벤더 수학 체험, 향기 음악회, 포토 콘테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라벤더 아이스크림이나 라벤더 레모네이드 같은 먹거리도 판매하고요. 단순히 꽃 보러 오세요가 아니라 와서 경험하고 먹고 사가세요라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라벤더 농원이 처음 시작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경관농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에요. 한일라벤더팜의 하덕구 대표는 원래 경기도 의왕에서 허브숍을 운영하던 분인데 허브 제품의 원료가 되는 라벤더를 직접 재배하겠다는 생각으로 강원도 고성에 정착합니다. 겨울에 비교적 따뜻하고 여름에 서늘한 고성의 미기후 조건이 라벤더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외국의 라벤더 농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모델을 연구했고 홋카이도의 팜 도미타를 부분적으로 참고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허브차를 팔다가 차별화 전략으로 선택한 무기가 라벤더였던 거예요. 이게 2002년경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입니다. 그때 심은 씨앗이 지금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농원이 된 거예요. 전남 광양의 사라실 라벤더 농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7년까지는 라벤더 시험 재배 단지였는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라벤더 축제를 시작했어요. 라벤더 치유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농장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치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보랏빛 풍경과 바람을 타고 오는 라벤더 향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구조예요. 부산 기장의 부산 라벤더팜, 거제지세포의 라벤더 공원도 각자의 방식으로 라벤더와 지역 특색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탁 트인 바다와 라벤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국의 라벤더 농원들은 각자 기후 조건과 지역 특성에 맞춰 나름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벤더 농원이 정말 농촌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라벤더 농원의 가장 큰 약점은 수익 시기의 극단적 집중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2주에서 3주예요. 나머지 50주는 관리 비용만 나갑니다. 라벤더는 국내 기후에서 통상 3년에서 5년이면 노화하거나 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 심어야 합니다. 장마철에 집단 고사하는 리스크도 매년 안고 가야 하고요. 쉽게 말하면 매년 여름 장마가 올 때마다 올해 농사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일반 농사의 기상 리스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라벤더 농원이 살아남으려면 꽃 피는 시기에 관광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가공품이 핵심이에요. 라벤더 가공의 세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대표적인데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라벤더 꽃대를 증류기에 넣고 수증기를 통과시키면 오일 성분이 기화되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1kg의 라벤더 오일을 만들려면 약 150에서 200kg의 생 라벤더 꽃대가 필요합니다.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 정도 되는 밭에서 겨우 15kg의 오일이 나와요. 이게 천연 라벤더 오일이 비싼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생화를 그냥 팔면 금방 시들어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에센셜 오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비누, 로션, 핸드크림 같은 스킨케어 제품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서 소규모 농가도 도전할 수 있고요. 향낭이나 포프리 같은 공예 제품, 라벤더 꿀, 라벤더 차, 라벤더 사탕까지 라벤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이게 라벤더가 6차 산업에 적합한 작물로 꼽히는 이유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농가의 평균 소득은 약 5,060만 원인데 전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해외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차 농업.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것만으로는 농촌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흔히 6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의 총 매출액이 31조 원을 넘어섰어요. 전년에 비해 약 8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라벤더 농원은 이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가공하고 체험시키고 관광시키고
이 모든 걸 하나의 농원에서 해내는 모델이니까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농촌이 라벤더를 심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지 않고 무엇보다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접근성과 마케팅 역량이 필요합니다. 프로방스가 수백 년에 걸쳐 만든 브랜드, 후라노가 50년에 걸쳐 쌓은 인프라를 단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방스에서 배워야 할 것은 라벤더 밭의 규모가 아니라 품질 관리 체계입니다. AOP 인증처럼 아무나 프로방스 라벤더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든 그 시스템이요. 한국의 라벤더 농원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국산 라벤더 제품의 품질 기준을 만들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라벤더 농원은 단순히 예쁜 꽃밭이 아닙니다. 농업이 더 이상 생산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경관과 체험과 가공을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20년 넘게 장마에 라벤더가 죽어나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다시 심고 또 심으며 이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랏빛밭 사이를 걸으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델이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이 살아남는 길은 결국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라벤더는 그 길 위에 피어있는 꽃이니까요.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